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K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재와 미래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강연은 LG전자 로봇선행연구소의 백승민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AI 로봇이 우리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백승민 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게 참여하신 행사인 줄 모르고 저는 조규남 대표님 요청하셨을 때 그냥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좀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앞에 또 연사분들 보니까 이제 오준호 단장님, 대표님들 포함해서 뒤에 또 트렌드를 정말 잘 얘기해 주시는 고태범 본부장님 다 계셔서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는 좀 늦게까지 고민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아마 트렌드나 이런 얘기들은 다른 분들이 훨씬 저보다 더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실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조금 R&D 사이트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부적인 얘기들을 조금은 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좀 로봇 AI, 어쨌든 로봇 휴머노이드가 뜨는 건 요즘 어쨌든 생성형 AI가 뜨면서 여기에서 시너지 효과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이 보셨던 동영상들이죠. 이 왼쪽은 피겨사의 최근 동영상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아이작 랩이라고 엔비디아에서 저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보행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강화 학습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아마 송 대표님 쪽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최근에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크게는 기술 분류를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니플레이션, 저런 이제 학습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양팔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물체를 조작해서 일을 하는지, 이게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가 일단 모양이 휴머노이드니까 잘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런 강화학습 기반의 로코모션 기술, 요 두 가지가 이때 휴머노이드에서 핵심인데, 아마 휴머노이드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로코모션이 얼마나 잘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에 있는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굉장히 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는 전기 모터를 가지고 덤블링까지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 부분 이제 가상 환경에서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트레이닝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많이 얘기 드릴 내용은 조금 더 왼쪽 사이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바디드 AI, 피지컬 AI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정의를 잠깐 살펴보고 저희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로봇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사람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여기에는 모든 게 다 지금 AI가 핵심 기술이 되겠죠. 일단 로봇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갖는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로봇이 환경을 인지하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는 그런 타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말도 들어보셨고 인바디드 AI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이제 저게 그 정의를 저한테 누군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찾아는 봤는데, 저건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보통은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는 되도록이면 물리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물리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전체가 사실은 피지컬 AI라고 보면 되고요. 인바디드 AI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그 AI가 이 로봇 같은 하드웨어의 몸에 들어가 있으면서 스스로 어떤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인바디드 A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폭넓은 의미로는 피지컬 AI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고,
저는 로봇 입장에서만 보면 피지컬 AI나 인바디드 AI는 뭐 거의 같은 컨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낌은 그렇고요. 그러면 이때 피지컬 AI, 인바디드 AI가 요즘 뜨고 있는 건 분명 생성형 AI 모델 때문이긴 한데, 이 피지컬 AI나 인바디드 AI는 기본적으로 AI의 구현 방식이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식이냐, 모델 베이스드 방식이냐, 그런 것들도 포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전통적인 제어 방식들도 뭐 인바디드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구현이 될 수 있고, 인바디드 AI는 사실은 전통적인 모델 기반의 방식 아니면 머신러닝 기반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즘 생성형 AI가 뜨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제너럴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딥러닝 모델들을 보통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고 요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차이가 있냐? 근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로봇을 마지막에 제어하는 액션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딥러닝 모델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시스템에서 어떤 멀티모달 아니면 비주얼, 오디오 입력들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단에 그 목적에 맞게 액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앞서 많이 보셨던 이제 뭐 알로하 모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잘 하고 있는 데는 그 팀이 이제 이동해서 만들어진 피지컬 인텔리전스사의 파이제로 같은 모델들 보시면 저게 이제 기본적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로봇이 보통은 인식, 판단, 제어에 의해서 환경과 인터랙션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모습인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저 인식, 판단, 제어 부분을 조금 커버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냐? 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이 크게 선언을 하셨었고,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툴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저런 로봇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앞서도 들으셨겠지만 그런 학습 데이터를 실환경에서 실제 로봇을 가지고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 환경을 조금 쉽게 세팅을 바꾸고, 여기는 카펫 색깔을 좀 바꿔보고 여기서 걸어본다든지, 여기에 있는 뭐 다양한 물체들을 바꿔보면서 움직여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코스모스라는 환경이고요. 코스모스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연구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로봇의 찍었던 영상들을 넣어주면 그 다음에 예측되는 영상들을 코스모스가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 일들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 인바이런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해주고, 여기에서 실제 영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커버해주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까지 발전시킬 건지 모르겠는데, 뒷단에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각각의 그 타스크 영역에 맞는, 로봇 영역에 맞는 것들을 다시 트레이닝을 하면 나중에는 요 모델로부터 이제 로봇을 제어하는 모델까지 만들 수 있는 걸로 좀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용어 정리를, 이건 뭐 정답은 아니고 제가 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좀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뭐 다양한 트렌드들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여기 많은 부분들은 이미 트렌드에 보셨던 부분인데, 저런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말하는 AI는 대부분 이제 피지컬 AI나 인바디드 AI 그런 부분에 대한 트렌드가 되겠고요. 어쨌든 저희 뭐 챗GPT 3가 22년 말에 발표가 되면서 이 생성형 AI가 본물 터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로봇에 대한 트랜스포머 모델들 이런 것들을 조금 찍어봤습니다. 저기 사실은 딥마인드라고 썼는데 구글의 에브리데이 로봇이라는 데서 기존에 이제 로봇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런 한 팔짜리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가지고 VLA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로봇이 어떤 액션을 프롬프트를 주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피겨가 굉장히 놀라운 동영상을 하나를 발표를 했죠. 대화를 하면서 일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딥마인드에서 로봇 트랜스포머 두 번째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큰 VLA 모델을 통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타스크를 수행할 수 있고 상위 레벨의 지능이 좀 더 추론까지 가능한 영역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메타도 사실 요 이전부터 로봇 그 폴리시 러닝 같은 뭐 강화 학습들을 이미 발표를 하고 있었고요. 샘 같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 저 컴퓨터 비전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까 뭐 설명 들으셨던 오픈X 인바디먼트, 오픈X 인바디먼트는 아까 RT1, RT2 그 이후에 RTX 모델들을 그 설명 들으셨듯이 다양한 로봇의 컨피그레이션, 뭐 21개의 기관들이 다양한 로봇의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면 조금 더 제너럴한 로봇의 그 타스크 수행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저런 그 공용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많이 보셨던 알로하를 보고 굉장히 놀라웠던 건 와, 저렇게 일을 못할 것 같은 싼 팔로도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임팩트를 줬었고요. 그 이제 저희는 회사에서 많이 혼났죠. 야, 저런 걸로 됐는데 니는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많이 혼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좀 변명을 드리자면 그런 게 있었고, 그 작년에 사실 엔비디아가 프로젝트 그룻, 저게 이제 그룻은 제너럴리스트 로봇 제로 테크놀로지의 약자인데 로봇을 조금 더 제너럴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로봇 업계, 그동안 AI 업계에 사실은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던 엔비디아가 로봇이 더 많이 팔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로봇 업계의 청바지와 곡괭이를 지금 팔기 시작하시는 그런 시작이었고, 테슬라 뭐 옵티머스는 뭐 이제 젠3까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로봇택시 위 로봇 행사에서 그 휴머노이드들이 실제로 20대 정도가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그때 뭐 이게 텔레오퍼레이션이니 뭐 이런 뭐 문제는 많았지만 텔레오퍼레이션 하셨겠죠. 근데 어쨌든 자신 있게 저런 로봇들을 행사에 넣고 걸어 다니게 했다라는 건 그래도 큰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피지컬 인텔리전스사가 아까 이제 알로하의 후속 그런 사람들이 만든 회사고요. 파이제로라는 모델을 발표했어요. 저것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알로하만큼이나 놀라웠던 굉장히 롱 호라이즌의 타스크들을 연속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보여줬던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핸드에 들어가는 디짓, 저 디짓 핸드는 이제 디짓 센서는 이제 원래는 저게 MIT의 그 젤사이트 젤슬림이라고 하는 스피노프한 회사에서 만들었던 센서였어요. 그 우레탄 같은 거에다가 뒤쪽에서 빛을 쏘고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붙여서 촉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점은 이게 데이터가 표준화돼 있지 않거든요. 촉각의 데이터가 표준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학습시킨다는 것도 현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잘 표준화된 것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각의 도움을 통해서 촉각을 굉장히 그 하이 레졸루션의 촉각을 구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디짓 같은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제 메타가 핸드 같은 것들을 이제 워닝 로보틱스 포함해서 협업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설명드렸던 코스모스 발표가 올해 초에 있었고, 메타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개발했다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또 뭐가 막 발표되더라고요. 그래서 헬릭스라고 그 오픈 AI가 어쨌든 저 동영상 만들 때 자기네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또 좀 설명을 했어요. 그거 설명을 또 오늘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마그나라고 하는 로봇 제어에 특화된 이런 VLA 관련된 모델들을 계속 개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찍어도 사실 이 정도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만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로봇 관련된 뉴스가 하루에도 막 2번씩 나올 때도 있고 엄청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이쪽 뭐 지금 가로축을 AI의 가속화도 있지만 저기에 이제 뭐 그동안 앞서 설명하셨던 센서,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의 발전도 지금 된다는 축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오른쪽은 사실 사회적인 이슈죠. 노동력의 이슈,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들을 기피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로봇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술도 가속화되고 노동력 이슈도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갈 때 이제 휴머노이드가 어쨌든 많이 보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가겠지만 그 중간에 어떤 다른 형태의 로봇들이 먼저 상업화가 될 수는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AI는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고 고급스럽게 처리할 수가 있고, 이제는 사람과 대화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자연어 처리하고 대화 능력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트레이닝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AI가 로봇한테 기회를 주는 영역이라고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러면 어떤 거냐?
얀루쿤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결국 AI의 끝판왕은 인바디드 AI가 풀리 다 구현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AI를 트레이닝 시킬 때 그동안은 대부분 정답지를 사람이 다 제공해 주잖아요. 이건 정답이야, 이건 잘못한 거야, 뭐 이런 것들 제공해 줬는데 스스로 자기 몸을 가지고 뭔가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결국 궁극의 AGI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AI 모델이라는 것들이 실환경과 얼마나 잘 인터랙션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을 대치하거나 사람을 협업하면서 사업이 되는 영역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사람의 말을 잘 알아먹고 잘 소통하고 일도 잘하는 존재,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환경에서도 로봇을 위해 뭔가를 바꾸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 이런 형태로 이제 미래의 혁신이라는 게 좀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LG전자 로봇이라고 썼는데 LG도 안에서 저희는 이제 R&D 조직입니다. 저희는 사업 조직은 아니고요. 여기 R&D를 하는 조직이고 그 R&D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 일단 로드맵을 세워야 되고요. 그 로드맵을 세우려고 하면 그 R&D에 이제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일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정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비헤이비어 1K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참조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저희는 이제 꿈꾸는 게 LG전자는 제로 레이버 홈, 그 가전의 발전이 됐을 때 결국 로봇과 같은 존재가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아도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러기 위한 단계들을 조금 정의를 해보자 해서 좀 정의를 했던 그런 케이스고요. 뭐 1번이 뭐 가장 많이 보셨던 뭐 픽앤플레이스라든지 간단한 뭐 물건을 딴다든지 연다든지 하는 단순 조작이고요. 그 다음이 도구를 잘 이해하고 쓰는 것들. 그 다음에는 이제 기기들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그 UX를 이해하고 조작을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몰랐던 건데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다시 로봇이 배워서 하는 것들. 더 어려운 거는 이제 뭐 잘 알려주지 않아도 뭐 이렇게 좀 스스로 시퀀스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뭐 요리라든지 뭐 저런 다양한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람도 좀 어렵겠지만 전문가 지식을 습득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조금 단계를 좀 나눠봤고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대부분 2번에서 3번 사이를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게 제품화를 될 수준이냐라고 물어보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가 조금 답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여기에 펀딩이 많이 들어가고 발전이 빨라지면 거기에서 이제 가속화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로봇들의 수준이 저기쯤 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저기 헬릭스가 며칠 전에 발표가 됐길래 이제 헬릭스의 영상을 좀 보셨던 분들도 있고요. 제가 그 영상 중에 이제 한 장면을 따왔는데요. 여기 보면 좀 그래도 헬릭스를 개발한 전체 시스템 설명을 조금 했어요. 여기 뭐 시스템 1, 시스템 2 써놨는데 이게 약간 좀 뭐 성의 없이 시스템 1, 시스템 2는 뭐야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약간 그 예전에 이제 책 중에서 이제 다니엘 커너만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분이 이제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경제학자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시스템 2는 일종의 좀 많은 계산을 하거나 플래닝을 하거나 이런 좀 연산을 많이 해야 되거나 추론을 하거나 하는 영역이에요. 사람으로 보면 제가 느끼기엔 대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1은 뭐냐면 운동지능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굉장히 빠르고 리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면은 손해 영역에 가깝습니다. 손해나 신경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이제 AI가 로봇 모델을 만들 때 처음에는 아까 이제 뭐 들으셨겠지만 엔드 투 엔드로 야 입력을 보면 이 일을 해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보니까 대뇌 영역이 있고 손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로봇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손의 영역은 리스폰스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여기 보시면 출력이 200Hz, 그렇죠? 저쪽 대뇌 영역은 출력이 어느 정도 돼요? 10Hz 이하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은 좀 천천히 반응해도 되고, 그때 맞춰서 내가 빨리 동작을 해서 뭔가 해야 되는 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보면 밑에 모델도 있는데 이쪽은 VLA 모델이라고 하고 저쪽 시스템 2는 VLM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쪽은 액션은 없어요. 액션은 없고 저기는 상위 레벨에 야 이 일을 하려면 시퀀스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
라고 제가 만들어주고 그걸 레이턴트 벡터로 내려주면 얘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정도가 제가 오늘 제 자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남들이 말하지 않은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그 운동지능 영역과 저쪽 시스템 2 영역은 뭐 누가 봐도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죠. 뭐 지금 오늘도 뉴스가 났더라고요. 오픈 AI에서 4.5를 발표했다. 챗 GPT. 뭐 가장 큰 모델이고 모든 걸 다 잘합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 시스템 2 영역은 그게 발전되고 뭐 추론 모델 발전되고 하면 굉장히 좋아질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 1 영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틱스 엔지니어들이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냥 AI 엔지니어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긴 로봇의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모델도 잘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제어 명령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잘 학습시켜야 되는 그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실험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 저희가 조금 실험용 기기로 저렇게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조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 엔지니어들이 그냥 만든 로봇이라 저희 아마 이런 거 자꾸 들고 나오면 저희 회사 디자이너 분들이 싫어해서 제가 자료는 안 드렸고요. 보면 잘 이쁘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험하는 데는 충분한 저희 엔지니어들이 쭉 다 만든 모델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아까 이미테이션 러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아까 직접 티칭하는 마스터파를 가지고 슬레이브를 동작시키는 알로하 같은 타입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뭐 비슷한 세팅에서 사람이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보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세팅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조금씩 테스트를 조금 해봤고 저희도 모델은 이제 조금 상위 레벨의 이제 코그니션 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 하위 레벨의 액션 AI 모델을 좀 나눠서 요걸 트레이닝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사용자가 저런 명령을 주면 위에서 생각해서 시퀀스를 내리고 밑에 있는 액션 AI가 그런 시퀀스를 이제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동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아마 많이 보셨던 동영상일 것 같아요. 지금 한 팔짜리 로봇을 사람이 이미테이션 러닝하기 위해서 학습시키고 있는 시퀀스예요. 저렇게 마스터팔 가지고 이미테이션 러닝하는 작업들을 이제 좀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을 하고 나서 실제 로봇이 저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예전보단 제너럴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진짜 옛날에는 티칭 펜던트라고 여기서 X, Y, Z 좌표를 넣어주고 이걸 질질 끌어서 여기서 이궤적으로 가야 돼. 이걸 다 일일이 수학적으로 주거나 포지션을 주거나 해야만 됐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몇 번 보여주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까지는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잘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 보면 RGB 이미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저게 이제 트랜스포머 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어텐션 맵입니다. 어텐션을 잘하고 있느냐, 이제 어텐션을 잘하고 있느냐는 지금 보시면 내가 움직여야 될 물건을 잘 잡느냐.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의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물건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돼야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학습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학습이 잘 돼야 사실은 내 콜라를 집으러 가면 저 콜라가 빨갛게 보이죠? 그 다음에 내 엔드 이펙터에 잡혔으면 그게 잘 같이 움직여주고 요걸 쟁반에 내려놓는다 하고 하면 그 엔드 이펙터의 위치별로 이제 딱 쟁반 위치까지 이동하도록 그렇게 액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뭐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건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플레이가 안 된다고 해서 좀 설명만 드리면 여기에 이제 이것도 이제 알로하 모델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면 지금은 조금 한 팔이 아니라 양팔을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웃기는 건 저쪽에 보시면 지금 하고자 하는 타스크는 그거예요. 저 콜라캔을 들고 옆에 있는 걸레로 오른팔로 저기를 닦는 거. 요 양팔 작업을 좀 하고 싶은데 저거를 사람이 트레이닝 시키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한 팔씩 한 명의 엔지니어들이 지금 붙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텐션들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트레이닝이 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롱 호라이즌 타스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저 로봇한테 퇴식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위쪽에 지금 잘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긴 할 텐데 중간이 리즈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 중간에 리즈닝이
우리가 프롬프트로 타스크를 주면 아 그래 넌 일단 이 위치로 이동해야 되고 우선 이동하면 일단 가까운 그릇부터 집어야 되고 이런 시퀀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뭐 좀 낮춰서 그 워크스페이스에 잘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맞춰주고 그 다음엔 이동해서 저기 퇴식 지역에 가서 거기다가 그릇을 떨어뜨리는 거야. 이런 식의 지금 액션들을 시퀀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 저 위에 보시면 저게 로봇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로봇의 시각이 그 트레이닝 됐든 아까 그 실제로 그 영상을 보면서 학습했던 그대로 지금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저게 조금 더 제너럴하게 일을 할 수는 있다. 약간 그릇의 위치가 바뀌어지든 뭐 이런 것들은 제너럴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는 같고요. 근데 어려운 건 저기서 좀 뭐 위치가 테이블 위치가 많이 변한다든지 테이블이 갑자기 커진다든지 뭐 물방울 테이블보가 깔렸다든지 그랬을 때 잘 될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게 기술의 지금 현재 기술의 한계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오그멘테이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게 뭐 말씀드리면 아까 코스모스 같은 걸 이용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얘를 학습을 밸런스 있게 시키면 그런 제너럴한 이제 수행 역량들이 좋아진다 이런 겁니다. 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이제 사람이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야 이거는 이 물건들을 치우고 이 물건은 들고 여기를 닦는 거야. 그거를 로봇한테 이제 시켜본 겁니다. 그렇게 트레이닝된 스킬을 로봇한테 이제 시킨 게 되겠고요. 요거 혹시 플레이가 가사 작업 쪽, 예, 저희가 이제 가전 회사다 보니 일단 가전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간편식 조리 같은 것들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양팔로 조금 뭐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긴 했지만 로봇이 다칠까봐 저희가 저렇게 양팔을 이용해서 물건을 저 트레이에 담아서 데우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좀 트레이닝이나 뭐 일부는 트레이닝 기반으로 해도 되고요. 저런 로봇 팔을 움직이는 것 자체들은 꼭 트레이닝 기반이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모델 기반의 어프로치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리하는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로봇이 해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일단 이런 트레이닝들이 되고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산업용 로봇도 많이 하고 있고요. LG 그룹사의 공장들에 많은 로봇들이 들어가 있고 상업용 로봇도 하고 있고 좀 어렵긴 하지만 가정용 로봇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Q9 같은 제품들 하고 있고요. 그 산업 공장에는 현재 뭐 다양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아니면 AMR 이런 제품들 그리고 매니플레이터 제품까지 이제 LG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당연히 이제 뭐 양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정말 잘 된다라고 하면 휴머노이드까지 실제 제조 영역에서 많이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 Q9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주로 그 홈 허브 역할 해서 뭐 주로 인터랙션 이제 뭐 얘한테 그림을 보여주면 그 그림을 가지고 동화도 만들어주고 지금 뭐 챗GPT 같은 것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저희가 같이 하려고 저희가 요거는 풀리 로스트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오픈 소스 소사이어티랑 같이 활동을 해서 개발자 사이트를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좀 더 뭐랄까 같이 시장을 찾아 나간다. 저 오픈팩터가 정말 의미 있는 그 가정에서 의미 있는 상황이냐 이런 건 사실 확신은 없어요. 근데 같이 갈 길을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 뭐 앞서 많이들 말씀을 주셔서 이것도 짧게 넘어가면 뭐 개선이 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기계 부품이 좋아져야 되고요. 가동 시간 아직 부족하고요. 비용 여전히 많이 비싸고요. AI 충분한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들을 해결해야만 이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충분하냐? 사실 저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인 진보가 많이 필요하다. 앞에 오늘 이제 핸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각 정보에 의한 조작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 영역은 산업용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촉각 아니면 멀티모달을 통해서 얘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 많이 발전이 필요합니다. 센서리도 발전해야 되고요. 이 액추에이터, 핸드 뭐 이런 것들이 다 발전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문제는 로봇의 타스크 학습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기 파이제로 모델을 같이 개발하셨던 교수님들한테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이제로 모델을 만드는데 1만 시간의 로봇 트레이닝 데이터 필요하다고 합니다. 1만 시간 듣다 보니까 이게 로봇도 사람처럼 1만 시간의 법칙을 따르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1만 시간의 데이터라고 하면 24시간 한숨도 안 자고 일하면 417일 동안 일을 하는 계속 동작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하는데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GPU H100 120장으로 한 18일 정도 돌리는 한 2억 단위를 넘는 비용이 들어가야 트레이닝이 된다고 합니다. 파이제로 모델 기준으로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정보를 들었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려운 거는 로봇의 컨피그레이션이 바뀌면 또 해야 됩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게 아주 제너럴하게 양팔자리를 한팔자리에 될 수 있느냐, 자유도 7자유도 해서 된 걸 6자유도로 되느냐 아직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휴머노이드가 다 잘 되려고 하면 그 다음의 생태계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휴머노이드가 잘 되려고 하면 온디바이스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겠죠. 온디바이스가 좋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1, 2 중에 원 영역이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시스템 2 영역, 하이 레벨의 리즈닝 쪽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클라우드, 엣지 서버, 로봇 간의 이런 유기적인 연결 관계가 필요하고 이런 클라우드 로보틱스 영역이 많이 발전해야만 내가 산 로봇이 내일은 저쪽에서 배운 뭐 요리하는 스킬을 배워왔어 그걸 공유받을 수도 있어 뭐 나중에 이런 세상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전체 그 로봇을 운영하는 인프라까지는 계속 고민하면서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승민 소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LG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피지컬 AI 관련한 가전들도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